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양시장 혼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혼조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네요. 코스피는 3,200선 다시 올려놓고요. 코스닥은 800선 깨트려 놓습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계속된 박스라면 어디에 좀 더 점수를 줘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참 많았는데 일단 모두가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새벽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재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동래를 보아하니 SK 하이닉스 정도는 그래도 강한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움직임, 26만 7,500원 현재 호가 나타납니다. 정태근 이사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쉬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어제부터 오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영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 너무 잘했기 때문에 50%의 만족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50% 성장이 아니라 지난 분기 보게 되면 100% 성장, 그 전에 150%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100% 넘게 성장하다가 50% 성장하게 되면은 시장은 만족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 3% 하락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모바일 디램 개발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HBM이어서 온 디바이스 AI에서도 좀 앞서 나간다. 그런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7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월 11일이겠죠? 요 이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6월 달에 계속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대로 꺾였었거든요. 이 얘기 또 무슨 얘기냐?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쪽 같은 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7만 이상 가지 못하게 되면서,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7만 4천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급이 하이닉스로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 21선 유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이 이탈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그런 수급 흐름이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려보게 된다면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늘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10조가량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의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가격의 매력도가 올라갔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HBM4,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얼마만큼 빨리 앞서 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니 별다른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단 공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BOA에서 나온 리포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 이전에 엔비디아로 들어가게 되는 HBM4 물량이 돼서, 초기 물량이 돼서 이제 계약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선단 공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아마 이런 것들도 오늘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을 또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가격대라면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거 아는데 그럼 예쁘지? 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이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21선을 다시 만들어주는가 여부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수급적 움직임까지도 언급 주셨어요. 지금 돈이 조선에 더 많이 모여있고, 반도체는 일단 제한적인 돈으로 지금 아마 바라볼 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 본다면 예쁘다, 매수 의견까지 열어주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CEO의 사인과 포옹까지 있었는데 그거 별개로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갑니다. 친목 관계죠, 예, 침묵을 도모한 거였다. 네,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나 보네요. 수급을 볼게요. 오늘
외국 쪽이랑 외국계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매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요. 의미가 있어 보이는 수급인 것 같기는 한데 자 이동훈 대표님께서 평가하시기로는 삼성전자 역시나 같이 보는 사이즈로 보세요. 지금은 SK 하이닉스 독립적인 움직임이라서요. 사실 이제 가격 메리트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땐 한 24만 원 정도에서의 어떤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제 기술 차트상으로 보면 한 20주 봉 정도? 이 정도가 한 23만 7천 원 정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 여기서의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메리트가 좀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림이 나타났었는데 예. 역으로 이제는 좀 하이닉스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 수급을 보면은 기관 매수세가 좀 주도한 측면이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보다는 기관 매수세가 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저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7월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실적 좋은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향후의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는 HBM4 시장에서는 확실히 경쟁 구도가 이제는 나타날 거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 우위를 보일 수 있느냐 여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저는 박스권을 좀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24만 원 내외에서의 어떤 단기 저점 그리고 이제 고점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30만 원이 될지 아니면 그 아래에 단에 한 28만 원 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은 박스권을 설정해 놓은 대응이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만 원과 28만 원 그 라인대 박스 돌파한다면 골드만삭스 음봉대의 시가 부근인 29만 5천 원 라인대 이 정도를 한번 바라볼 수는 있겠네요. 그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까지 저희 SK하이닉스는 좀 담아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강하죠? HD 한국조선해양. 합병하려고 그동안 덜 갔니?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확실히 자금이 이쪽으로 붙네요. 미포 어제 우리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그렇게 얘기 나오고 나서 거래 정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사님 한번 종합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공업, 미포, 한국조선해양 등등 HD 현대라인 쪽으로 더 많이 자석처럼 이끌리는 건데 우선순위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셋 다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지금은 단순히 합병 비율에 대한 노이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현대미포선 노이즈도 저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일단 매수 의견을 예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매수 의견 맞고요. 맞고 일단은 어쩌면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현대미포선과 현대중공업의 어떤 합병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해군 MRO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군함 건조까지 가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얘기 좀 길어지는데 최대한 짧게 좀 말씀해 볼게요. 올해 6월달에 현대중공업과 한오션이 미국 군수함에 대한 어떤 MRO 수주를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실패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싱가포르 이제 MRO 공기업인 ST 엔지니어링 회사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항공기하고 선박 MRO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이 한 70%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업력이 정말 깁니다. 나토, 미해군, MRO 관련돼 가지고 현재 40년간 현재 이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듯이 이 회사의 또 가격 경쟁력을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뺏겼거든요. 근데 왜 현대중공업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MRO 싱가포르에 7함대 창해 해군기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작용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이 MRO를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S&T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치게 되면 중형 조선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도크를 받은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 어디로 가게 되면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물량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먼저 진행한 작업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현대미포조선은 그 드라이 도크라 그래가지고 물을 쫙 빼가지고 이제 건조하는 그런 도크가 4개 정도가 있거든요.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4개의 도크의 길이가 한 330m가 되는데 항공모함은 건조가 힘들겠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상륙함이라든지 순양함이라든지 이지스함 이런 건들 가능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250m 이내거든요,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미미포조선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 한국조선해양 정점을 해서 각 자회사긴 하지만은 계열사끼리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 어찌 보면 MRO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도크 사용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현대미포조선을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드라이 도크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미국의 해군 MRO 이런 부분들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되자면은 앞으로 군함 건조까지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군함 건조는 중요한 게 보안인데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이 570m짜리가 넘는 이 600m가 넘는 이 도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너무 크게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무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이 드라이 도크를 통해서 군함 건조 보안이 완성이 되는 그런 사항들 속에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대미포조선 합병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큰 도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LNG 운반선, 그러니까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LNG 수출 기지가 완공이 되게 되면 5개가 완공이 되게 되면 6,300만 톤의 이제 LNG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LNG 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가게 되고 미군 해군 MRO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던 이 도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신호적과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반영되기 시간이 걸릴 거지만은 그런 숫자를 만들기 전에 전초적인 어떤 작업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죠. 이제 40만 원 이제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순위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논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면서 40만 원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죠. 시장에서 거래량 무시 못할 테고 재료도 무시 못할 텐데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좀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새로운 논의 선상에 올랐다. 또 다른 각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기대를 자극시켜도 되는 것인지 판단 내려주세요. 뭐 기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다, 현대중공업이다, 또는 현대미포다 딱 굳이 순위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오늘 약간 쏠림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전파가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좀 이제 차익 매물에다가 또 이제 어떤 합병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거기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양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 쪽도 감안을 하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는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은 저는 약간 관망의 스탠스예요. 또 향후의 주가 움직임은 다음 주에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수급이 또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관망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오를 때 사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을 때 그때가 또 공략의 타점이 될 수 있다의 의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거리를 두시는 건 아닙니다. 긍정의 의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쪽으로 볼까요?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증권주요. 근데 다시 움직이니까 이거 여기에 눈길을 줘야 하나 싶거든요.
더 센 상법 개정안 때는 그렇게 네. 움직이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세고 더 세다라고 하니까 이제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하는 꽤나 강할 네네. 법한 얘기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네. 그것이 다음 달에 있을 국회? 정기국회 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반응이 나와요. 앞에 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쵸. 이거 매물벽 타고 쫙 갈 수 있을 그 정도의 파급력으로 봐야 할까요, 이사님? 아, 글쎄요. 저는 일단은 반드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이슈에 따라서 계속 자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자사 소강 얘기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로봇에 이어서 증권주 쪽으로 지사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법률 개정 측면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슈가 얼마만큼 호재로서 영향을 계속 줄 건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만약에 실적이 아닌 이 자사주 소각 요거에 때 움직인다라면은 이미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큰 시세를 한번 줬어요. 그러면 이런 큰 시세가 나올 때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자사주 그 비중이 높은 지형증권, 부국증권 같은 종목도 같이 올랐거든요. 오늘 이런 종목이 다 같이 올라요. 그 차트도 다 비슷해요. 예. 그러면 이 차트가 다 비슷하다라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자사주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자사주 이슈가 새롭느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느냐 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나왔던 그런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반드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였던 신선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 대응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등 시 갖고 매도. 계셨던 분들이라면 매도. 그러면 신규로 볼 이유는 신규로 본다면 짧게 봐야겠죠. 짧게 보자. 예, 알겠습니다. 부정이긴 한데 본다면 짧게 보자로 정리합니다. 그쵸. 이게 진짜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갈 때는 끊임없이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좀 소멸됐고 다른 쪽 수급 뺏기기도 했고 근데 다시 한번 더 거세진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똑같은 의견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하고 저는 같은 얘기인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네. 저는 이제 단기 대응 측면에서 어느 정도면은 기술적으로 사봐도 된다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락 조정 이후에 한 8월 정도에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 조정의 형태예요. 이게 뭐 크게 빠지는 않으면서 옆으로 기는 모양이 나왔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또 한번 잡은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어떤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좌우하겠지만은 이제는 좀 한번 다시 사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어요. 저도 이사님하고 똑같이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이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단순히 자사주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은 굳이 미래에셋을 볼 필요는 없어요. 자사주 많이 가진 증권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자사주 어떤 소각의 이슈보다는 뭐 지금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증권주들이 거의 차트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순환매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술적인 이런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기적인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의견. 비슷한 결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일단 증권주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두 분의 의견은 이 점에서는 공통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저희 이 마감 스퍼트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던 종목이에요. 바로 LNF인데요. 자, LNF 쪽에 있어서 좀 추세를 잘 가다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대 내려가네요. 7만 원 하회 자리. 이게 91,300원까지 한 92,000원 대체거래소까지 합치면 92,000원까지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거래량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해지 수급이라고 적혀져 있긴 한데요. 일단 뭐 부채 비율이 유동 비율보다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 또한 있었습니다. 펀더 측면으로 본다면 이거 좀 피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찌면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NF는 좀 달리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같은 이제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기업으로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하고 NF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다른 현재 흐름 보이거든요. 그 낙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NF가 좀 과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이럴 때 보면 참 시장이 참 보고 싶은 건 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LNF의 재무 건전성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이동근 이제 팀장 대표님 오시는데 네. 아마 아시니까 이렇게 오시게 생겼는데 하루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보고 싶으면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6월 9일로 한번 가볼게요. 6월 9일 날 LNF가 장중에 13%가 빠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매도 의견을 내면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 4만 원으로 낮췄어요. 절반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딴지를 걸었던 게 뭐냐면은 결국 부채 비율인 거죠. 재무 건전성. 요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 기준입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76%가 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 추정치가 0.3배. 그러니까 이제 상환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투자 의견을 좋게 부을 수 없다고 얘기하게 되면서 그때 13% 하락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요 얘기는 뒤로 쏙 밀려버린 거예요. 쏙 밀리다가 2차전지 좀 가니까 그 분위기에 어울려가지고 LNF가 5만 원대에서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는 거의 뒤통수를 맞은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달에는 그게 문제가 됐다가 7월 달, 8월 달 문제가 안 됐다가 또 갑자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시청자님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도드라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천억 정도 이제 BW 발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게 이후에 행사가 돼도 안 돼도 다 문제라는 겁니다.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는 또 부채로 남아있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하기엔 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이게 행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 물량이 또 지금 상황에서 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거, 악순환. 그리고 연초에 아시겠지만은 싱가포르 투자자 같은 경우에 한 30% 손실 보고 또 이제 EB를 또 팔고 다시 매입을 하는 그런 이슈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NF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가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 기업을 보신다라면은 사실 NF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라면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기만 하면 이렇게 발목 잡혀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이게 부각이 안 되다가 잘 예. 갔다가 조금 2차전 여파가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게 또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에 발목을 잡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손해를 보는 건 누구냐? 투자자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BW 같은 경우는 공모로 잘 발행 안 해요. 이건 정말 예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아시면 3호로 많이 발행하는데 공모로 발행한다는 건 발행했을 때 LNF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다 팔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3호가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있잖아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그걸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에 대한 부담을 누구한테 드느냐. 일반 투자자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태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게 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네. 그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두 자릿수대로 매매 비중이 좀 늘어져 있기는 한데 원래 쭉 갈 줄 알았죠. 수급이 이번에는 좀 2차 전지 얘기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구간에서는 이 이슈가 이제 투매를 좀 부를 수도 있는 가격 라인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놓아준다의 관점으로 보시는지 이동훈 대표님? 사실 이제 저도 이사님 말씀에 정말 100%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이제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이슈가 상당히 향후에도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사실 많은 지금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선제적인 어떤 뭐 투자라든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금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LNF도 마찬가지인데 이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리고 이제 워낙 그
기존에 계속해서 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BW의 발행은 이런 부분들을 더 또 향후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참 뭐 기술적인 오늘은 사실 기술적인 분석이 좀 무의미해요. 오늘 완전히 지금 장대 음봉이 나면서 이렇게 되면 뭐 60일선이 지지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저는 뭐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 빨리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이런 그 재무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빨리빨리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제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자 쪽으로 LNF는 정리되네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이어서 저희 이쪽 가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좋을 것이다. 지금 모두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익 성장에 앞으로 한 3년간은 좋을 거다라고 본다. 누가 얘기했냐면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주주 환원,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까지 볼 이유는 많아요. 네. 근데 관세가 그동안 너무 셌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과연 실적이 좋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실적, 예. 로봇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모비스나 네. 오토에버나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로봇을 하게 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현대차가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냐 그게 즉 수익성이겠죠. 현대차와 로봇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갈 만한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현대 오토웨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현대 오토웨버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게 과거에 저도 좋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좀 많이 자동차는 뭐 관세를 떠나서 많이 좀 소외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현대차가 과연 미국 시장에 있었다면 지금의 주가가 가당키는 할까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주가가 안 가니까 뭐 바라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차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 모두 이제 버무려 가지고 저는 그래서 실적은 이라는 물음표의 대답을 과연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분기도 아시겠지만 일단 관세 영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면 그렇게 된다면 3분기도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일단 많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났던 잔존 관세가 완전히 확정이 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정이 되지 않은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세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현대차는 분기 기준으로 주가가 그래도 조금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조 원대는 이제 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까지 보게 되면 3조 5천억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관세 영향을 받게 된다라면은 물론 친환경차가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였던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였던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지난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많은 좋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현대차였던 주가를 좀 발목 잡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글쎄요 뭐 로봇처럼 갑자기 삼성전자처럼 갑자기 좋아질 만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 대비 다른 또 볼만한 섹터 많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또 현대차를 소외시킨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올 때 현대차의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4조 원 이상 넘어간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라면 그때 가서 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정말 죄송하지만 굳이 봐도 될까? 볼 필요가 있나? 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걱정과 우려의 벽을 타고 살까인가, 걱정과 우려 때문에 안 살까인가에 다 그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의견은 궁금해요. 저는 좀 약간 조금 거기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과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좀 가세한 측면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또 기아까지도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가의 바닥은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이제 조금 실적에 있어서의 그 좀 부담감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그런 것들까지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제 향후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어떤 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의 어떤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뭐 좀 이제 그건 성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시장을 보시는 분이시라면은 현대차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바닥은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지만 주가가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추세를 믿어 봄직하다. 하지만 속도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코멘트까지 여러분 잘 판단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